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교시 첫 번째 영역, 3교시 첫 번째 영역에서 사회복지 정책론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고 나면 나중에 법제론을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서 어찌 보면 3교시의 아주 메인 영역 중에 하나, 아주 주된 핵심적 영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6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두 페이지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두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정책 분석의 틀.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해서 정책 분석의 틀로서는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과정 분석, 산출 분석, 그리고 이행 분석. 이렇게 표현은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과정 분석 프로세스지요.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그래서 과정 분석은 절차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절차에 대한 분석. 그 때문에 이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계획된 대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정책 계획에 관련된 분석, 정책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어떤 모니터링 분석과 같은 이런 과정이 과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이것은 선택에 대한 분석, 내용에 대한 분석이 되겠어요. 내용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 산출 분석은 일부에서 자꾸 산물 분석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산물 분석이란 말이 바로 산출 분석입니다. 내용에 대한 분석.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책 운영과 선택에 대한 분석이 되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선택했느냐, 무엇을 주기로 결정했느냐, 선택했느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느냐, 이런 등등 선택 또는 정책 운영에 관련된 이런 그 분석은 산출 분석, 산물 분석, 프로덕트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행 분석, 퍼포먼스 아날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과 분석이죠. 성과 분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 평가에 관련된 분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이행 분석으로 크게 나눠보는데, 자, 모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과정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절차에 대한 분석으로,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절차와 라든지 모든 것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 절차에서 빠진 점이 있다든지 이것은 전부 위법한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분석,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산출 분석, 산물 분석인데 바로 무엇을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산출 분석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산출 분석. 이행 분석은 성과 분석이니까 얼만큼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이행 분석이 되겠습니다. 성과 분석이고 정책 평가에 관련된 것이 되겠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 보통 이것은 우리가 산출 분석을 통해서 산출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이 되겠어요.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걸로써 이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들을 보면 먼저 할당. 무엇을 뭐냐면 이 사회복지 정책할 때 알로케이션.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다음에 급여 또는 제공, 프로비전.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여를 무엇으로 제공할 것인가? 또는 급여 제공하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재원, 파이낸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전달, 자, 누구 책임하에 필요한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찌 보면 전달이라고 저는 관리,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책 분석을 해볼까요? 국민연금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국민연금 정책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을 제공한다? 4개의 명목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정식 4개의 명칭으로 제공되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무슨 돈으로 운영할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제동조달, 재원조달의 원칙, 노사정 3자 부담으로 하되 주된 재원은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관리 운영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그게 바로 국민연금 정책의 핵심 내용이고 국민연금법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국민 건강보험 정책도 분석해 보시고 고용보험 정책도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산재보험 정책도 분석해 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도 분석해 보세요.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해서 알로케이션 할 때는 운영 원칙에도 보편주의 운영 원칙하에서 운영할 운영이 될 것이냐 선별주의 운영 이념으로 할 것이냐.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클라이언트만 대상으로 선별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여의 종류에는 현물급여도 있고 현금급여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기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등등등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급여로 현물로 아니면 현금으로 아니면 바우처로 등 무엇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과업이 바로 제공 또는 급여라고 하는 프로비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 어디에서 필요한 재원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공재원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재원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령으로 성문화되고 법령의 형태를 가진 수치로서 예산화될 거예요. 바로 그거에 의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이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재원을 오면 상대적으로 볼 적에 공공재원에 비해서 신축성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순간순간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안정성이나 지속성이나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다소 떨어진다, 약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다음에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인가? 공공부문에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 운영할 것인가? 자,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그 혼합부문도 있고 또 순수 민간부문도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부문도 있고 누가 관리
어떻게 관리 운영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딜리버리인데 바로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 특 A급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걸 지금 우리가 노트 정리한 것이 바로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직접 적어본 거예요. 직접 적어본 거죠. 자, 먼저 우리가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할당의 원칙. 할당. 첫 번째 할당의 원칙. 할당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의 원칙이죠. 대상자 선정의 원칙. 할당의 원칙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편주의가 있고 그리고 선별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기본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할 적에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주의는 클라이언트만 대상으로 선정하자는 원칙이 선별주의 원칙이 되겠어요.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가 아니라 최소한 어느 선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는 평등주의 이 구현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개인적 빈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입장에서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별주의가 되겠어요. 보편주의는 그 급여를 받는 것을 이것은 어떤 욕구에 따라서 욕구를 반영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신청을 반영하는 거죠. 신청을 반영을 합니다. 보편주의에서는 권리의 또는 그 급여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권리의 행사입니다. 권리의 행사. 그런데 여기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자산조사의 결과죠. 자산조사의 결과로 이렇게 대상자라 선정될 수도 있고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주의라고 할 적에는 보편주의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아픈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가능한 한 사전적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적극적 성격을 하는 데 비해서 선별주의는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굶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진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인지 과거 완료 분사에 있는지를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미 과거 완료 분사처럼 이미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돕기 때문에 사후적, 소극적, 여기는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치료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치료 차원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채택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보편주의는 전 국민의 최소한 정도에선 일정한 평등주의 구현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일정 선까지는 똑같이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장점으로 수혜자의 심리 사회적 낙인감 제거, 또 간편한 행정 절차.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이세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네요. 그래서 보통 거주 지역이나 이런 걸로 따지는데 바로 거기 간편한 행정 절차. 또 급여의 공정성. 그렇죠? 또는 사례의 균일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조건을 가졌다면 누구에나 똑같이 하는 거니까 급여의 공정성이나 균일성. 또 모든 시민의 일정 수준의 구매력 유지, 경제 안정. 아무리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온다 해도 이렇게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 의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이끌어가다 보면 일정한 구매력은 유지할 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기 위기가 갑작스럽게 온다 해도 갑자기 클리프로 절벽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경제적 안정과 성장의 기여, 또 정치적 지지 확보 용의. 자,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한다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보편주의로 하다면 굳이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도 다 주다 보니까 쓸데없는 재원 낭비가 초래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운영 비용이 증가가 된다. 또 필요 없는 사람까지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수치적 개념에서 높은 수준의 의존성이라는 것은 선별주의에 비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많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높은 수준의 의존성. 또 그런가 하면 국가 전체 예산이나 국내 총생산에 비한 복지 비용의 금액으로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의존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 민간 부문의 참여 곤란 이런 것들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주의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하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고 그리고 운영 효율성도 높습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 높은 비용 효과성과 효율성 것은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 보호자에 대한 집중적 서비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는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에 관한 관점이 되겠어요.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또 그런가 하면은 자원의 낭비 방치. 이게 바로 높은 비용 효과성과 효율성, 운영 효율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 돈을 쓰거나 쓸데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의존성,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 민간 부문의 참여 용이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자산조사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예상 외에 바로 행정비용이 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쓸데없는 자산조사 과정을 통해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스티그마 때문에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는 빈자들이 신청을 기피하게도 된다. 맞으면 스티그마로 인하여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피하게 할 수도 있다. 또 급여의 불공정성. 그야말로 재원을 조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원이 돌아감으로써 이렇게 계층 간 갈등이나 사회 분열이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 지지 기반이 당연히 보편주의에 비해서 좁을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돕기만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와에 무조건 국가에서 돕다 보니까 빈곤의 덫이나 빈곤의 함정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자꾸 말씀드렸죠. 박스로 된 학습 자료는 보기에는 이 교재를 깔끔하게 만들지만 학습자인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적어서 비교를 해보세요. 손맛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귀만 들어서 시험 공부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 공부는 눈과 손으로 본다는 걸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직접 개입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할당에서 두 번째는 할당 기준. 할당 기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 모든 정책이 이렇게 교재에 나온 것만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귀속적 욕구, 컴펜세이션 보상, 진단, 그리고 자산조사 이렇게 보통 4개의 기준은 사용을 합니다. 귀속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 구비자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기준이 귀속적 욕구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동선을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귀속적 욕구의 기준으로서는 거주 요건입니다. 거주 요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빈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빈민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빈민이 아니라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한 빈민 아닙니까?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한 빈민으로서 신청한 빈민. 근데 첫 번째 조건 거주입니다. 국민연금 정책, 국민연금법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60세 미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법
대상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아니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갖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학적 요건 이런 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귀속적 요건. 그에 비해서 보상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유에 대한 기여자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보상 아니겠습니까? 이 보상 기준을 주로 사용한 것은 유공자, 그죠?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등에 관련되었을 적에 바로 이렇게 보상 기준을 사용을 합니다. 국가와 사유에 대한 헌신 때문에 가족을 나몰다라 했던 그 대가는 많은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가족들을 참 빈곤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교육 부재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빈익빈을 자꾸 창출하는 빈곤의 대물림을 가져오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국가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은 전문가의 진단으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진단인데 보통 장애에 관련된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노인 요양에 장기 요양에 관련된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바로 진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 여건조사, 경제적 여건조사 자산조사지요. 경제적 여건. 우리 법률에서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세 가지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제적 여건조사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자산조사인데 보통 여기는 빈곤층, 구빈에 대해서 빈민구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위로 가면 갈수록 크레용팝이 말하는 거죠. 위로 가면 갈수록 일정 조건 구비자 아니면 국가사유에 대한 기여자가 있는 자는 굳이 따질 것 없이 그냥 모두 다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규범적, 범주적 할당 기준이에요. 규범이란 말은 전에도 한 말씀드렸처럼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되거나 적용받는 이런 것을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여기는 일정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정 조건 중에 하나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기여도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키가 크고 작고 장애가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딸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서 규범적이면서 범주화해서 있기 때문에 규범적,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산조사로 내려오면서록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밝혀진 자만 아니면 경제적 여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적 할당 기준이 되겠어요. 개별적 할당 기준. 위로 가면 갈수록 운영 이념으로 본다면 보편주의에서 사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진단이나 자산조사로 가면 선별주의 전문가의 진단으로 선별된 사람만 경제적 여건조사로 선별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선별주의에서 사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위렌스키와 르보의 복지 모형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이 위에서 여기는 위로 가면 갈수록 제도적 모형에서 사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잔여적 모형 또는 보완적 모형 또는 보충적 모형에서 사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교재에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은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교재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거기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단조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귀속적 욕구는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주도록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규범적 판단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그에 비해서 보상은 역시 보상도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규범적이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소위 대상자 선정 기준이자 판단 기준이다 해서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이란 말을 썼어요. 그에 비해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밝혀진 자만, 그래서 기술적 판단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인 것이고, 자단조사는 경제적 기준에 의한 또는 경제적 여건 조사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서 사용하는, 위엘스키와 르보로 본다면 제도적 모형에서 사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판서원 걸로 본다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즉 진단이나 자산조사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선택주의, 선별주의에서 선호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선별주의, 잔여적 모형에서 사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을 또 찌워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만약에 이것을 사회보장제도의 사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귀속적 욕구는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 해서 보통 사회수당이나 보편수당, 사회수당이나 보편적 수당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에서 나오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양육수당과 같은 것을 보면, 양육수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회수당. 보상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도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를 조금 낸 사람에 비해서, 보험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보험 가입이 짧은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여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진단이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 자꾸 의료적, 의학적 성질만 하지만 사회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어 있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 아동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인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 가족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인지, 또 그 가족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해서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는 의학적으로 장애 판단만 가지고 설명했지만 정말 그 장애 아동, 중증 장애인이라도 정말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장애인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것이 바로 진단이 되겠고, 자단조사는 여러분 아는 것이 공공부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적어서 다 노트 정리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출제를 할 적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 법령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상에 나와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뭐예요?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습니까? 누구를 대상자로 선정합니까? 장애인? 아니지요.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그것도 틀렸죠. 모든 중증장애인에 주지 않고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그것도 일부만 맞죠. 그 중에서도 18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18세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인지 자산조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인지 자산조사.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 진단.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18세가 넘었는지 아닌지 인구학적 조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법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산조사, 진단, 그리고 귀속적 욕구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의 수당이나 장애 아동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받을 18세 미만은 아동이니까 장애 아동수당이 가는 것이고 18세 이상이 가면 장애수당으로 넘어가는 거죠. 똑같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장애 아동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산조사, 경제적 수준 또는 생활이 어려운 자인지, 다음에 진단,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 그리고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귀속적 욕구 똑같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한번 같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슨 돈으로 운영하느냐, 무엇을 제공하느냐, 무슨 돈으로 운영하느냐, 누가 이를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느냐를 가지고 기본 분석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중에 출제과제는 할당,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운영 원칙과 일반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두 가지 모두 하나가 다 출제되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할당만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급부 또는 급여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부터 역시 똑같이 나오는 중요한 한 문제 출제 영역 아닙니까? 급부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